50쪽입니다. 50쪽. 페이지 50쪽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번 저번 주 지금 수요일부터 사무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금 확진자가 속출해가지고 그래서 좀 정상화되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 관련된 거 케어나 뭐 이런 것들 좀 뭐 정산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울고 싶어요. 한 명 확진해서 복귀하면 또 누가 확진되고요. 반장하겠다. 자, 사회지문의 세부 패턴. 먼저 법과 제도, 경제, 일반 사회가 있는데 법과 제도는 오늘 나갈 겁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법과 제도 뭐 제일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면 3강 또 한두 지문은 이제 비대면으로 할 거고, 경제는 올해 이상하게 수특에 지금 경제가 많아요. 출제 빈도는 낮은데 나왔을 때 난이도가 높습니다. 작년 수능에도 기축통화 가능 지문스럽긴 했지만 나왔고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사회 끝낼 겁니다. 자, 일반 사회는 비대면 4강으로 할 거예요. 자, 법과 제도 지문의 패턴 한번 보시죠.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거의 4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용어의 정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법과 제도. 용어의 정의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 법이나 제도 정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그러면 이 목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 과정이나 거기에 따른 결과,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 그 다음에 얘가 갖추어야 할 요건, 이런 게 나와요. 법이나 제도 갖춰야 할 요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요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예시죠. 적용된 예시나 사례. 여기는 뭐 이해의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해 못하면 끝장이죠. 이해 못하면 끝장이고. 네 번째, 항상 예외적이거나 뭔가 특수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과 제도 지문은 법이나 제도 정책의 목적이나 특징을 다루는데, 항상 이제 그 용어라고 하는 거는 법 조항, 어떤 조항이냐, 명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도의 명칭. 이따 이제 해볼 건데, 제도나 정책의 명칭이 중요합니다. 명칭. 무슨 제도가. 사람 이름 역시 중요하고요. 반복된 용어 역시 중요합니다. 자, 기본 독해 패턴은 역시 비유형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죠. 용어의 정의는 가장 기본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설명. 역시 법과 제도 지문에서 부정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아까 목적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시행했을 때의 결과나 효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주체나 요건들 찾으시고요. 제도는 항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뭔지 참고를 합니다. 자, 심화 독해에서는 예시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건 뭐 가장 디폴트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예시 부분. 여기가 결국 이해의 핵심이죠. 이게 이제 문제로도 이런 형태로 나와요. 문제로도 예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써놨어요. 예시 문제 출제가 핵심인데, 특히 이런 법이나 제도의 적용에 예외가 되는 부분, 예외되는 부분. 다만 표준 이런 겁니다. 다만 표준은. 다만 이런 거. 특히 예외적으로 이런 말 나와. 그러니까 이 예시 문제는 여기 예외되는 부분이 예시 문제로 많이 나와요. 뭔가 예외적인 부분이 이게 예로 많이 나와. 갑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어가 보자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스캔부터 할게요. 자, 먼저 스캔할 때 이런 거 눈치 까줘야 돼요.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 것들은 얘네 3개가 다 중요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서. 여기 열거된 것들. 그럼 먼저 이것도 찾아봐야죠. 여기 있어요. 아, 예를 들고 있네.
이쪽으로 얘를 들고 있다, 그치? 여기가 이의 핵심일 것 같고. 자, 위법성. 위법성은 지금 얘가 없어요. 그럼 쉬울 수도 있고 쉬운 말을 찾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책성 여기 얘 들고 있습니다. 세 개 알아야죠. 자, 다음 이 문단. 자, 또 구성요건 또 나와요. 예를 들어 있고요. 자, 긴급히 뭐뭐라 한다 정의하고 있네. 긴급히는.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 그래서 긴급피난과 정당방위가 나옵니다. 긴급피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연결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위법성 조각사유 나오고 3문단 지금 너무 길잖아. 이거 정당방위 쪽으로 가고 있거든. 3문단 너무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자. 2문단에 하나 줘서 풀게요. 자, 그 다음 3문단. 자, 3문단 너무 많죠? 자, 3문단은 일단 정당방위 나오고요. 정당방위. 아, 여기 요건 나왔네. 패턴 나왔네. 첫째, 정당방위 상황이란 하고 여기 체크하셔야 돼. 정당방위 상황이란. 그 다음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한다. 다 정의죠 지금. 자, 그 다음 여기 예를 들어가 있네. 여기 예를 들어. 요거 체크해야지. 예를 들어. 그걸 놀립니다. 예를 들어. 자, 다음 둘째죠. 둘째는 여기 주관적 정당화 요소, 객관적 주관적 나눠지네요. 정당화 요소가. 자, 그 다음 여기 보호 방위와 공격 방위로 나뉜다고 그랬으니까 패턴 하나 찾고. 자, 그 다음 셋째가 여기 있네. 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된 용어 좀 볼까요? 여기 반복된 용어. 필요성, 요구성이 지금 반복되어 있거든. 여기 보면 요구성, 필요성 저기 또 나와요. 그래서 필요성과 요구성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여기 또 예를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하나씩 다 들고 있네, 그렇지? 예시 부분이 예의 핵심이야. 첫째. 여기는 일단 지금 보시면 정당방위의 요건인데, 정당방위의 요건은 세 가지니까 길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용어들 중심으로 길 때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억 나오잖아. 과잉방위. 그럼 문제 바뀌잖아. 여기서 또 끊어줘. 양도 많고. 여기는 단독문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자, 그 다음 4문단. 계속 예시가 나와요. 뭐 법과 제도 지문의 전형입니다. 자, 과잉방어. 과잉방위. 자, 예를 들어서 하고 과잉방위. 그 다음에 여기 즉 하나 있고요. 즉 뒤에는 중요. 그 다음에 오상방위. 여기서 바뀌네, 그치? 한 편이니까 여기서 오상방위로 바뀐다. 됐어? 그러면 문제 보자고. 자, 1번 문제부터. 자, 1번은 유책성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 심실상신상태, 그 다음에 사회상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채롭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B죠? 일반하면서 푸는 거. 자, 2번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이유. 그럼 위법성 조각사유는 아까 긴급피난 정당방위 다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일단은 무조건 2문단은 들어갈 거고요. 3문단도 들어가는지 여부 좀 봐야지.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어차피 이거 4문단이잖아. 그 다음에 4번 예시인데 선지의 용어 봅시다. 판단 좀 해보자고. 선지의 용어. 어차피 보기는 예시니까, 그치? 자, 1번 상당성 정당방위, 2번 정당방위, 3번 정당방위,
4번 방위의 필요성. 그러면 이거는 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정당방위 얘기만 나오는 거죠? 학생 D도 정당방위 얘기하고 있고 학생 E도 정당방위 얘기하고 있어. 정당방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여기가 기니까. 알겠지? 정당방위 얘기 3문단에서 내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 1, 2, 4, 3순으로 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용어부터, 야들아, 용어의 정의부터 가보자고. 용어의 정의부터. 일단 요 세 가지를 아는 게 너네들은 관건이야?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요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요건부터 세 가지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기억 안 날 때는 정리하면서 조금 시간 들여도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인데 뭐뭐란 하고 이제 정의해주고 있죠?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래. 근데 어차피 우리 예를 통해서 이해해야 돼.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해당성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해해보자고.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폭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 아까 형법상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거, 그치?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성요건은 뭐야? 형법상 규정된 거, 그치? 규정된 행위. 이게 이제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야, 형법상. 그치? 그럼 그걸 썼으면 금지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인 거야?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는 거죠. 다음은 위법성. 내가, 그러니까 이 위법성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장을 찾아줘야 돼. 알겠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줍시다. 영상 찍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예가 없어요. 예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내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말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법성,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입니다. 그럼 쉬운 말 찾아주죠. 특정 행위가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위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쉬운 말 있네. 여기 제일 쉬운 말이다.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는 거다. 이게 법질서에 위배되는 거야. 쉬운 말 찾으라고, 얘가 없을 때는. 알겠지? 공동사회의 질서에 위배되는 걸 얘기를 해요. 다음 유책성. 이런 부분 잘 봐야 되겠다. 두 용어가 같이 등장함. 한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얘들아, 지금 두 용어가 같이 등장했잖아. 그치? 그다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지? 구성요건에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면, 그지? 금지된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위법성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책성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얘기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자, 비난 가능성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한대.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좀 예외되는 건데,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인 경우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책성은 이렇게 어린 아이나 우리가 촉법이라고 하죠. 14세 이상인가요? 촉법이? 여러분은 촉법에 해당되지 않죠. 나이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어린 아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의 경우, 이 경우는 유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돼. 자, 이제 이 문단 갑시다. 자, 법과 제도 보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 행위인데도 위법, 아까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예외적인 경우인 거야.
야들아, 여기는 예외적인 경우야. 해당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은 경우래. 그럼 여기는 뭔가 예외적인 건데 이거는 다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이 지문이 사실 이렇게 예외적인 건 항상 3, 4문단쯤 나와요. 일반적인 거 설명한 다음에, 알겠지? 일반적인 거 설명한 다음에 3, 4문단 나왔는데 여기는 금방 나왔어. 시즌 1에 우리 법과제도 할 때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엄청 얘기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문제로 나오는 거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드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돼. 왜? 집에 들어가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거든. 주거 침입죄거든. 근데 이거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야. 이 긴급 피난이에요. 이처럼 자 정리합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예외적으로 나왔네요. 여기 예외적으로 엄마. 예외적으로 행위 위법성을 조각, 즉 부정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여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다? 긴급 피난과 뭐가 있다? 정당 방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사유를 뭐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 여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다? 긴급 피난과 뭐가 있다는 거야? 정당 방위가 있다는 거야. 그럼 긴급 피난 지금 봤죠? 어차피 3문단 요거 나오는 거 알잖아. 그럼 긴급 피난은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야. 위난을 피하기 어쩔 수 없는 행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비유형부터 먼저 보자고. 1번 먼저 보자. 자, 1번에 1번.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있는 거네. 유책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된다. 유책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들아, 범죄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돼. 알겠지? 저거 다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뭐 지문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유책성이 없어도에다 X 표시하는 거예요. 유책성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1문단에 있었어요. 1번이 답이고 2번 보자. 신체폭행 구성요건 맞죠?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제거.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이 저지르는 위법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요. 왜? 유책성이 없으니까. 알겠지? 유책성 X라고 쓰세요. 제거.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이게 아까 뭐라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요거예요. 요거. 위법성 얘기야.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위법성 여부 판단. 용어 근처에 있는 걸 늘 보시면 돼요. 4번도 틀렸습니다. 아니 4번 맞는 얘기니까 저기 뭐야 그으시면 되고. 5번 제거하시면 되고. 급박한 피난 상황에서 일어나 어쩔 수 없는 침해. 이거 긴급 피난이죠? 위법성 조각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도 2문단에 있었습니다. 제거하시면 되고. 1번이 답이고. 2번 볼게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 위법성 조각 사유의 뜻만 알면 풀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 보면 긴급 피난이나 정당 방위가 선지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의만 보시면 돼.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거 몇 번에 있어? 1번은 반대로 얘기했죠? 위법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아니어야 돼. 1번은 반대로 돼 있고 5번이 답이죠.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된다. 이게 구성 요건이잖아. 그 다음에 객관적인 법 질서에 유의된다고 보기 힘들다. 이게 위법성 조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근데 2번 문제는 좀 아쉽죠.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죠. 평가원 스타일이었으면 2, 3문단 섞어서 냈을 거야. 알겠지? 비유형처럼. 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돼요. 자, 이제 다음 거 정복하러 가자. 여기는 이제 뭐야? 정당방위 요건 3가지 살펴봐야죠. 자, 요건 3가지. 여기입니다. 질문 던지고 있네요. 요건이 항상 중요해.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일단 정의 보면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야. 자기한테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예요. 근데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립 요건 볼게요. 첫째, 정당방위 상황이 있어야 돼요. 상황. 그럼 정당방위 상황이란 뭐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를 말하며 이를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합니다.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이 자기 또는 타인의 어떤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에요. 알겠지?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침해가 있을 때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정당방위 상황. 즉 객관적 뭐 이거 용어 낼 것이냐 이거 용어 낼 것이라면 이거 내겠죠. 딱 봐도. 그렇지? 응. 왜냐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낼 거 아니야. 객관적 정당한 요소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말이 어려우면 어디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해의 핵심이에요. 이 뒤가 뭐 여기 통해서 이해 못하면 끝장인 거고요. 자, 예를 들어 타인이 흉기로 누군가를 가격하려는 상황이야. 그럼 이게 뭐야? 나의 법익이 침해받는 상황이죠. 나의 법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받는 상황인데 현재 부당한 침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이 바뀌어 흉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상황은 현재 부당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침해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경이 이렇게 막 때리러 가. 그럼 유경이는 뭐 할 수 있어? 방어를 할 수가 있지.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지? 그럼 나 때려도 뭐인 거야? 정당 방위인 거지.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아, 유경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돌아섰어. 근데 유경이가 냅다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럼 정당 방위가 아니라는 거야. 현재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한 요소라는 거죠. 때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좋은가 보다? 자, 둘째. 방위라는 행위자가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과 의사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뭐라고 한다는 다 정의입니다. 방위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즉, 두 번째 요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뭐야? 방위 행위자의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또 이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을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하였다. 그럼 이건 방위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린 거니까. 이거는 방위행위가 한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방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린 거니까. 내가 이걸 방위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잖아. 그냥 뭐인 거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때린 거잖아. 근데 조사 결과 을이 갑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다가오고 있던 사실이 밝혀진 거야. 이 경우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 얘를 폭행을 했어. 그럼 정당 방위인 거지? 이 경우는 정당 방위야. 근데 갑행이가 그 상황을 인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정당 방위 아니죠. 그러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린 거니까.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방위나 방어만을 하는 거.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공격방위. 공격방위는 이제 적극적 반격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해 방위를 행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격방위나 보호방위 모두 그렇다는 얘기야. 명확한 인식.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침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내가 취하는 얍 이게 방위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셋째, 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돼. 상당성. 법률에서는 방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서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건 상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요구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상당성이라는 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필요성도 있고 요구성도 갖춰줘야 되는데, 먼저 필요성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써야 돼요. 방위 행위가 적합한 수단을 써야 된다. 뭐 칼 같은 거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적합한 수단을 써야 하고, 여러 수단 중 방위자가 선택한 수단이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손실이 있어야 돼. 막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떤 손실만? 내가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실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구성. 방해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요구 및 허용된 것. 따라서 사회 윤리적으로 제한된 행위 요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윤리적으로 제한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제한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나 심신상실자처럼 법률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는다. 이건 유책성이 없죠? 이 사람들은 유책성이 없는 자가 자신을 침해하려고 할 때는 가능한 한 피난해야 돼요. 아니면 공격방위가 아니라 방어해. 어린아이가 나한테 삼촌 이러고 이렇게 한 대 툭 쳤는데 야 이씨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책성이 없는 자가 침해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난을 하거나 방어만 해야 된다. 알겠지? 유책성이 없는 자가 침해를 할 때는. 여기까지 세 가지 요건 봤습니다. 세 가지 요건 봤어요. 그럼 세 가지 정리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몇 번 봐야 될까요? 4번 보면 되는 거죠. 자, 4번 일단 보기 해석만 먼저 합니다. 보기 해석. 자, 밤중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폭행해서 심하게 다친 사건 알지? 그 사건을 보고 방위의 필요성과 요구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 그러면 필요성, 요구성은 이거 상당성이잖아.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거죠. 1번 선지 볼게요. 학생 A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서 상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학생 B 볼게요. 뉴스 기사에서 도둑이 집주인을 위협하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어. 하지만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서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은 아까 뭐야? 돌아갔으니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그치? 근데 B는 그게 힘들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2번 볼게요. 학생 B는 정당방위 요건 중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판단하기 힘든 게 아니라 침해의 현재성 얘기이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를 판단하기 힘든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고. 여기 이거 돌아서는 상황 얘도 똑같다. 야 심지어 얘도 똑같다. 그래서 용어가 틀렸습니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학생 C까지만 볼게요. 일단 도둑의 상태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만약 도둑이 심신상실자이고 집주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를 보기 힘들다. 아까 심신상실자에게 유책성이 없는 자죠? 유책성이 없는 자는 요구성에 대한 얘기야. 요구성이 안 갖춰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난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학생 C는 요구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4번, 5번은 D하고 E 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성 부분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4문단 볼게요. 4문단 같이 보시면, 자,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한 것이라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거예요. 정도를 초과한 거. 여기 지금 다 풀었어요. 한 번만 남은 거지? 자, 과잉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도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한 거야. 너무 과잉방위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아까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죠. 왜? 필요성은 최소한의 손실만 입히라고 그랬잖아. 그치? 적합한 수단을 써서. 그러면 이 과잉방위는 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알겠지? 이게 정당방위 요건이었잖아. 그래서 과잉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되지만 but 행위가 밤중에 일어나거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화,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원래 처벌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처벌돼야 되는데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 뭐야? 예외적인 거라고 했어. 예외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예외는 뭐예요? 예외가 되는 거는 어떤 상태? 밤중에 일어나거나 뭔가 불안 심리가 있었을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한편이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내용 바뀝니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침해가 분명히 없어.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믿고 방위를 행한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해요. 침해가 없는데.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 사항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침해 상황이 있다고 오해하고 저지른 행위입니다. 오상방위. 그러면 오상방위는 왜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사고로 인한 행위잖아. 왜 정당방위가 아니야? 아까 정당방위 요건 봅시다. 뭘 갖추지 못한 거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거잖아.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거야. 알겠지? 얘는 오상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거야. 뭐에 어긋났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과실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받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 처벌받지 않아요. 오상방위는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고요. 사유가 있으면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니. 됐어요? 현재의 침해가 아닌데도 내가 유경이한테 웃으면서 막 가고 있었어. 유경이 저거는 이건 침해가 있다. 그러고 날 때려버린 거야. 오상방위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기업은 공격방위이고 정당방위는 보호방위다. 뭐 개소리예요. 정당방위 안에 공격방위도 있고 보호방위도 있는 거죠. 그렇죠? 1번은 안 돼요. 2번, 니은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오해하고 저지른 방위입니다. 이거잖아.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여기 있잖아. 여기 그대로 그냥 정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해한 거죠. 현재의 그 침해, 객관적 정당화 요소에도 자기 또는 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는. 3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은 정도가 어떠한 시에 따라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 과잉하고 이건 오해한 거니까.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오상방위가 좀 약한 거예요? 아니잖아. 4번, 기업에는 니은과 달리 행위자에게 방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과한 거고 얘는 오해했다는 게 문제야. 알겠지? 방위를 실현한다는 인식 자체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너무 과한 거고 오해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4번 아니고 둘 다 있습니다. 5번,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가 처벌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잖아. 요 예외적인 거. 요거는 기억입니다. 상황이 이제 밤중이거나 아니면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기억이에요. 니은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 그 4가지 좀 봤죠. 용어 봤고요. 예시 봤고요. 요건 봤고 예외적인 거 봤죠. 했던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자, 법과 제도 2번은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3번 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 이거는 오타가 있어요. 이거 비대면 아니고 대면으로 바꾸세요. 수특에는 136쪽입니다. 수특은 136쪽이고 우리 교재는 56쪽인데 요거는 대면 강의로 할 거예요. 자, 이제 제도들 좀 봅시다. 제도를 좀 보자. 자, 스캔 작업도 해보죠. 1문단. 자, 다양한 제도 그랬으니까 뭐 패턴도 알고 화제도 알겠어요. 자, 왜 산업보호를 위해서. 무역부제 제도입니다. 자, 제도의 뭐라고? 명칭 잘 보라고. 제도의 명칭. 무역부제 제도. 패턴 나왔네. 제도에 뭐 찾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목적 됐어? 목적도 찾자고. 그러면 목적에는 아까 뭐 결과나 과정, 요건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피해, 공정 무역 나누고 있어요. 그다음에 덤핑,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자, 다 명칭들이죠? 얘는 다 명칭들입니다. 제도의 명칭이에요.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 용어가 많죠? 2가지일 거야. 이걸 일단 다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좀 관계들을 잘 인식하고 넘어야 돼요. 1문단 용어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이따가. 1문단은 용어가 많으니까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거가 많아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 문단. 자, 이 문단은 덤핑이라고 한다. 정의하고 있네. 덤핑. 덤핑. 자, 3문단 반덤핑 협정. 아까 반덤핑 관세 나왔었죠? 관련된 용어죠? 반덤핑 관세.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얘들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WTO. 이게 하나의 주체죠, 주체. 이 주체가 하는 일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제도에서는. 자, 제도 지문에서는 이 주체가 어떤 특정한 주체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주체가 하는 일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여기 하지만 따라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자, 다음 4문단 상계관세 보조금 얘기 이제 나와요. 덤핑 끝났어요? 연결되는 거죠. 자, 보조금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보조금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W2 얘기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겠네? 여기는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서 그어줘야겠다. 그치? 여기서 끊어줘야겠다. 됐어? 그 다음 5문단. 아, 또 봐. 이거 봐. 여기 또 나오네. 여기 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상계관세 조치. 자, 요건 충족. 요건 또 나오잖아. 첫째, 그 다음 둘째, 셋째.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겠다. 3개. 그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좀 양이 많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상계관세 얘기 계속 나오고요. 자, 이문단 반대법 벌 명칭이죠 또?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여기 한 편 있어요. 관리입니다. 여기 보조금, 덤핑 또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이 지문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야. 덤핑과 관련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반덤핑 관세인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뭘 부과한다?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덤핑까지가 3문단이고 4문단 이후는 보조금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고. 1번. 위크레터가 알 수 있는 내용. 자, 1번에 1번 보면 덤핑, 2번 공정무역, 불공정무역, 3번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 4번 WTO, 5번 덤핑. 용어들이 쭉 분산되어 있으니까 비유형이고요. 2번 기억에 대한 기억 보조금이잖아. 그럼 어차피 C인데 어차피 4 이후죠. 3문단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또 사례야. 이따 해석할 건데 사례. 선지 용어 봐봐. 선지 용어. 반덤핑, 2번 반덤핑, 3번 반덤핑, 4번 반덤핑. 그치? 5번 덤핑, 덤핑, 반덤핑. 그럼 우리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까지? 3문단까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4번 또 사례 나왔네. 스마트폰 제조. 그치? 용어 봐봐. 선지나 보기의 용어 뭐라고 돼 있어? 보조금 얘기 나온 거 보여요? 그럼 얘는 또 어디야? 어차피 4문단 이후네. 그러면 순서 이렇게 짜자고. 순서 어떻게 짜? 1, 3, 2, 4 이렇게 이 순서 짜야 돼. 1번 풀면서 해. 자, 일단 그럼 3문단까지 봐야 되겠다. 3문단까지 보자고. 자, 그래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이겠죠?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 여기 무역부재 제도. 일단 목적 찾아야 돼, 얘들아. 목적. 알겠지? 목적. 그래서 무역부재 제도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덤핑까지 좀 봐야 되는데, 공정한 무역을 담보하고 시장 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국내 산업을 보지하는 거예요. 아하, 무역 때문에 발생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국내 산업, 이 목적이에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지? 국내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요. 목적 살펴보라고 그랬어. 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역구제제도를. 일단 무역구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또 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무역도 피해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무역 피해도 구제한다 이거지.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화제는 당연히 이럴 때는 좀 독특한 거 보지 않을까? 공정무역보다 어느 쪽? 불공정무역 보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자는 얘기야. 요게 화제가 된다는 얘기야. 불공정무역 배터리가 없어갖고 자, 됐어요. 그래서 불공정무역, 그래서 여기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구제제도는 덤핑과 정보보조금지급,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높인 물품.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품을 들여올 때 내가 이걸 국내에서 10,000원에 팔고 있었어. 근데 이걸 중국에서 수입해 왔어. 근데 중국에서 이걸 싸게 팔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게 1,000원이 된 거야. 그럼 국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겠죠. 그치? 가격을 낮춰서, 수입품이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높이면 국내 산업이 망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한대.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대. 그러니까 덤핑에 관련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핵심은 뭐일 거야? 이 관세를 부과해서 핵심은 가격을 뭐 하는 거? 얘네들의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거야. 높여갖고. 알겠지? 정상화시키는 거야. 관세를 부과해서. 자, 이게 정리입니다. 관계들 정리했어요. 됐어요? 관계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3문단까지 우리 한 호흡으로 가져야 돼. 자, 먼저 덤핑이 뭔지 봐야 돼. 덤핑 어쨌든 가격 낮춘 거야. 자, 덤핑은 뭐냐면 어쨌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덤핑은. 그러면은 낮은 가격으로 막 들어버리면 국내 산업들이 못 버티겠지. 덤핑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거야. 국내에서 파는 지네들 국내에서 파는 거 낮은 가격 수출하는 거야. 자, 여기 쭉 이제 열거된 정보들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열거된 정보인데 오랜만에 또 있어요. 자, 여기 뭐 쉼표 같은 게 있으니까 자, 보자. 일단 여기에 상품을 수출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자국 내 재고를 처분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이윤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경쟁력이 있잖아. 가격이 낮으면 경쟁력이 있잖아. 그래서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또는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자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만들어서 세 가지라는 거지. 덤핑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자국 내 재고 처분,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 세 번째는 경쟁력을 확보해서, 가격을 낮추면 경쟁력이 생기니까 뭘 확보한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겠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어렵죠? 이런 싼 물품들이 들어오면. 그치? 학원은 그럴 일이 없어요.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와서 싸게 수업한다 이럴 수가 없잖아. 그치? 자, 세계 무역기구 반덤핑 협정에서는 산업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분명히 증명됐을 경우에 반덤핑 관세 조치, 세금 물리는 거죠. 자, 그래서 WTO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이렇게 증명됐을 경우에 이걸 허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WTO의 역할은 증명이 되면 반덤핑 관세를 허용하는 거야. 그거 물려도 됩니다. 그럼 정부는 뭐예요? 이제 정부는 뭐야? 피해를 받은 나라의 정부겠죠, 그쵸?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나라의 정부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덤핑의 존재와 덤핑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조사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아, 정부는 뭐 해야 돼? 덤핑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 아, 이걸 덤핑 때문에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어서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만약 조사 중에 타국 기업의 덤핑 마진이 수출 가격의 2%면 마진이 얼마 안 돼. 덤핑 해봐야. 또는 물량이 얼마 안 돼. 중간에 피해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피해 입증에 이런 걸 우리가 요건이라고 한다고. 요건 알겠지? 요건은 뭐인 거야? 일단은 마진이 이익이 2%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덤핑으로 인한 이익이. 그 다음에 물량이 덤핑으로 인한 물량이 얼마? 3%또 초과가 돼야 됩니다. 3% 초과. 3% 초과가 되게 되면 요건이 갖춰지는 거죠. 덤핑이 존재하고. 인과관계는 뭐 당연할 거고요. 자, 하지만 덤핑으로 인한 하지만 뒤에 정보 보자고. 여기 이제. 하지만 덤핑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임이 밝혀지게 되면 정부는 반드시 가서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자, 이제 수출 기업의 역할입니다. 수출 기업은 덤핑이 판정이 됐을 때 함의된 수준으로 인상과 약속하여 부과되는 것을 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 하느냐? 수출 기업은 가격을 올리면 관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알겠지?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각각의 역할을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수출기업이 떠비는 거지. 우리 가격 안 올리겠다. 그냥 이대로 팔겠다. 이럴 수 있잖아. 협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양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인과관계 봅시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발생하게 되면 회부할 수 있으면 이 기구는 반덤핑 협정과 일치하는지를 판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되면 뭐가 발생해? 분쟁이 발생하고. 그래서 분쟁에 의해 WTO에서 회부할 수 있어. WTO에 이 분쟁을 회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정으로 가는 거죠. 이거 적절한 조치인지 판정하는 거야. WTO에서 이 반덤핑 가스가 적절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뭡니까 또? 과정이 나왔죠. 과정. 판정을 내리는 과정. 분쟁의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반덤핑 관세 조치에서 거기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역할과 요건, 그 다음에 과정,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문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문제.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기업은 덤핑을 통한 수출로 자국 시장 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해요. 수출하는데 왜 자국 시장이에요? 수입국 시장이겠죠, 그죠? 수입국 시장. 요거 진짜 수입국 시장에서 지위 확보잖아. 요 얘기잖아요, 여기. 이 문단에 있어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자국 시장 틀렸어요. 수입국 시장입니다. 2번 공정무역 행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와 달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공정무역도 피해를 일으킨다니까. 1문단에 있었어. 구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3개월한테 얘기 아직 안 나왔고 보조금 얘기고요. 4번은 5번 보세요. 덤핑에 적용되어 수입된 상품은 다른 기업의 덤핑에 적용되지 않은 동종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고. 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니까. 그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 그럼 정답 몇 번? 5번은 맞는 얘기죠. 이 문단에 정답 나와버렸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고. 3번 풀자고 그랬잖아. 자, 먼저 보기 해석부터. 각국의 땡땡 회사는 자국에서의 인쇄용지 판매가 저조하여 재고가 쌓이자 을국의 인쇄용지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서 수출했어. 아까 재고처분 요거잖아. 재고처분. 자국 내 재고처분. 그지? 그 다음에 이전보다 낮춰서 수출했다. 이게 뭐야? 덤핑이죠. 덤핑이라고 쓰시면 되죠. 재고처분을 위해서. 그래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자국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무역위원회 정부가 되겠죠? 인쇄용지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 실시했고 덤핑 마진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마진의 산정 결과 밑줄. 그럼 마진이 몇 퍼센트 추가된 거야? 2%가 넘었겠죠.
2% 넘어야 덤핑으로 본다고 그랬잖아. 요 얘기죠. 마진 초과했어요. 근데 반덤핑 과세가 얼마야? 8%예요.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 그럼 분쟁이 발생한 거죠? 써놓으세요. 분쟁 발생이라고. 근데 갑국은 을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됨을 문제 삼아서 을국을 제소했어. 아, 그러면 덤핑이 잘못됐다, 반덤핑 관세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알겠지? 지나치게 많은 게 문제. 거기 추천하시면 돼요. 이거 보기에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겁니다.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됨을 문제 삼아서 을국을 제소했어. 그럼 1번부터 볼게. 수출 가격 협의를 한 것은 반덤핑 관세 물지 않으려고 한 거. 그치? 협의를 해야 이거 면제받잖아. 여기 있는 거잖아. 한문단에 있었어요. 1번 맞아요. 2번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는 인쇄용지 덤핑 수출로 인한 피해 확인. 그죠? 피해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죠. 3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땡땡 회사의 인쇄용지 수출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 덤핑 자체가 뭐인 거야? 불공정 무역행위죠? 맞습니다. 4번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해서 2% 이상 된 거죠. 마진이 넘어버린 거죠. 5번 갑국이 을국을 제소한 이유는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아니야. 이게 불공정 무역행위임은 인정을 한 거야. 다만 관세가 너무 지나치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5번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관세 안 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관세는 물겠다야. 근데 너무 지나친 게 문제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세가 너무 지나쳐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조금 얘기야.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도 가격을 낮출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둘 다 가격을 낮추는 건데 덤핑은 기업이 가격을 그냥 낮추는 거야. 알겠지? 근데 보조금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가격을 낮춘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 무역 그런 구제에도 보면은 자, 보조금 먼저 볼게요. 여기 특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산업 혹은 기업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 수요자에게 혜택이 있게 될 때 이 재정적 기여를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조금은 정부나 기관이 기업이나 산업에 정책 달성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돈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치? 그럼 4차 산업 관련된 기업에 뭐 하는 거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야. 키우겠다고. 정책 달성을 위해서. 4차 산업 기업. 그러면 이를 받은 보조금은 그래서 대표적 수단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에 왜곡을 가져와요. 가격을 낮추거나 이래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진짜 품질로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 외국을 가져온 거잖아. 이거 지금 문제점들 뭐하고 있어요? 여기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도 피해를 줘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같이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경제적 우위를 가지게 되어 동종에서 수출하는 다른 기업에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수입이 돼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보조금 지급한 문제점은 경쟁력의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고 돈 줘서 키운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제품이 수입되면 동정 국내 업계에 피해가 될 수가 있고 또 동종 수출 업계에도 문제가 돼요. 업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에 WTO는 이렇게 보조금 사용을 규율하고 있고 또 상계 관세 조치 WTO에서 이걸 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보조금 사용 이게 아까 좀 차이점이야. 아까 이랬잖아. 덤핑은 그거 규율한다는 얘기 없었잖아. 그지? 그냥 관세 조치 취할 수 있게만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건 차이점이에요. 앞에 덤핑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WTO가 하는 일은 직접 야 그거 하지마 보조금 주지마 규율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너 관세 조치 괜찮아 관세 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어디와 차이야?
반덤핑과는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덤핑은 규율하지 않았거든. 그냥 뭐만 컨트롤했어? 관세만 컨트롤했거든. 알겠지? 근데 이건 뒤에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얘기한 거야. 자, 5분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보조금 지급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계 관세를 취하려면 자, 요건 볼게요. 자, 아까도 우리가 덤핑의 요건 봤어. 자, 첫째 상품 무역과 관련된 것. 둘째는 정부 또는 공적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혜택이 발생할 것. 세 번째는 특정 기업 혹은 산업에 한정되어 보조금 지급같이 보조금의 제공이 제한되는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계 관세 조치의 요건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상계 관세의 요건. 자, 일단 세 가지야. 어쨌든 상품 무역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요자에게 기업이나 산업에 혜택이 발생해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가격 경쟁력을 만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업 혹은 산업에 이런 재정지에 제한돼야 돼. 이거 특정성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아주 넓은 기업과 산업에 제공을 하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특정성이 있어야 돼. 제한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어. 그럼 누구한테 혜택을 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상계관세 조치를 내릴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정성이 있어야 돼. 제한돼야 된다고. 자, 그럼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정이 나와요. 자, 과정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해 당사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요. 상계관세를 취하려.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제소를 하고 보조금 지급까지 이해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증명입니다. 세 번째, 이제 판정을 하면 제소를 당한 국가는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부정유가 제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이에 상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1이죠. 자, 먼저 협의를 해요. 협의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제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판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상계관세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조치는 뭐라고? 가격 올리는 행위 하면 되는 거야. 즉 보조금 지급 처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가격 올릴 수 있잖아. 그 얘기야. 자, 만약에 그걸 안 했어. 보조금 계속 지급하겠대. 그럼 우리 관세 부과할래. 그래서 가격 올릴래. 그러면 되잖아. 자,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이라는 법률 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한 법률 안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아까 그 반덤핑하고 요거는 한 법률 안에서 다룬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한편 다른 얘기입니다. 자, WTO가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직접 규제하기도 하고 그 대응은 뭐예요? 아까 그 상계관세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규율하기도 해. 근데 덤핑과 같은 거는 직접 규율하지 않아요. 이건 차이점이죠. 규율하지 않죠.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다만 대응할 수 있는지 아까 너네 관세 부과해. 반덤핑 관세 부과해. 이것만 다룬다고. 반덤핑 관세 부과하라고. 이것만 다룬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보조금 관련해서는 직접 규제하기도 하고 대응을 규율하기도 하고 덤핑은 그 차이점이 뭐야? 직접 규제는 안 해요. 하지만 대응을 규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응은 관세로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긴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뭐인 거야? 요 두 개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문제 빨리 풀고 오늘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고전시각 4강 우리
이별의 정황과 유교적 관념 그 부분 대면 강의 풀어오세요. 알겠어요? 교재. 그 다음에 우리 독서는 경제지문 나갑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선생님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 나눠드렸어요. 클리닉 못 받는 사람 없죠?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몇 번? 우리 지금 남은 게 2번 보세요. 1번 정부는 상품 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을 지급해야 된다. 기업이 한정한 게 아니라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한다고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근데 이건 너무 치사한 선지야. 2번 특정 기업이 정부의 정책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투자한다. 뭔 개소리예요. 무조건 정부기관이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겁니다. 보조금은. 4분단에 있었는데 틀렸어요. 3번 국가는 자국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기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에서 구제할 수 있다. 왜? 법률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법률에 여기 관세법에 이거 들어가 있다고. 알겠지? 법률로 규정된 겁니다. 즉 여기서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기업을 받은 기업은 수출국과 WTO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님을 직접 입증한다. 피해 입증은 누가 하는 거야? 피해국이 하는 거야. 알겠지? 주체가 잘못됐어요. 5번 기업을 받은 기업이 국가의 상품 수출로 해당 특정 국가의 동종산에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제소해요? 피해를 줬어야 제소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4번은 불공정 무역행위임을 피해국에서 입증하는 거야. 입증은 피해국에서 무조건 하는 거야. 알겠지? 불공정 무역행위임을. 자, 4번 볼게요.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B국이 자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A국에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1번 볼게요. A국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A국은 B국의 보조금에 특정성 있는지. 이거죠? 이게 요건이죠. 특정성. 요건 확인. 요건이에요. 요건이라고 쓰시고 2번 B국을 만약에 제소했다면 보조금이 A국에서 피해의 원인을 증명한다. 그죠? 피해국이 증명한다고. 피해국이 이거 증명한다고. 알겠지? 2번도 맞아요. 3번 WTO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판단했다면 B국은 당연히 보조금 처리하지 않겠죠? 그죠? 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보조금 줄 거 아니야. 4번 볼게요.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는 B국의 보조금이 불공정 무역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B국의 보조금이 B국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조사한다. WTO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판정이 이러니까 너네 관세조치 부과 이거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피해 입증은 누가 한다고? 피해국에서 한다고. 알겠지? 피해국 정부에서. 근데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 또 그 비국 정부의 정책을 달성했는데 기여했는지 이거 조사하지도 않아요. 얘네가 궁금한 건 우리 산업의 피해인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주체도 잘못됐고 조사하는 내용도 잘못됐어. 알겠지?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만약에 조치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 상계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죠? 5번도 맞습니다. 자, 오늘 좀 양 많았는데요. 이제 양 많은 것도 거의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수능 프로젝트 온리 원. 자, 오늘 시즌2 비대면 3강 독서입니다. 오늘 법과제도 나머지 두 지문 해볼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지문들은 이제 4월에는 이제 시험 범위에 관계되면 수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에 관계되지 않는다면 5월로 넘겨서 나머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앞부분을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대면 3강 저희 독서에서 법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두 지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법과제도 지문에서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 용어의 정의, 법, 제도, 정책의 어떤 목적, 그 목적과 관계된 결과나 과정, 주체, 그 다음에 요건들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시 부분을 통한 이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것,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 이제 법과 제도 지문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잘 인지해 주시고, 그 나머지 이제 한 지문 뭐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5월에 진행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법과 제도 이제 02번입니다. 02번. 우리 교재는 54쪽이고요. 수특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이제 스캔 작업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 먼저 혐오에 대한 겁니다. 혐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혐오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반응,
인지적 평가 과정 이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누스바움에 이제 뭐 견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 각각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계속 그 토사적 혐오와 원초적 혐오 얘기 계속 나오죠. 이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문단 볼게요. 자, 혐오 표현 나오고요. 토사적 혐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 보시면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입장이 두 가지 나와 있냐? 맞서는 입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은 규제하자는 입장 이게 좀 나와 있는데요. 견해의 주체이기 때문에 체크해주면 괜찮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규제 방식을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제 가능 지문에서 딱 보이는 부분이니까 4문단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요. 4문단 규제 방식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그 나뉜다는 게 이제 패턴이 나와 있는 거고요. 명확하죠? 법적 규제와 형성적 규제. 먼저 법적 규제 먼저 나오고요. 형성적 규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문단. 좀 내용이 길죠, 5문단은. 자, 여기 계속 이제 그 반복되는 용어가 여기 이제 대항 표현 얘기가 나오거든요. 4문단에서 이제 대항 표현 한번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기 뭐 뭐뭐에 비해 이런 거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문단은. 그 다음에 독일 여기 이제 위쪽에 그어져 있죠? 독일의 이제 뭐 약간 나라를 좀 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집단모욕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중선동죄, 죄명이 명칭이죠. 소셜 네트워크, 이제 집행법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문단은 뭐 별거 없으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1번은 그냥 비겠죠? 2번은 이제 기억 니은인데 이게 지금 2문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원초적 혐오, 토사적 혐오 둘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문단 넘어가면은 토사적 혐오 빼고 원초적 혐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2번은 일단은 쉬고 2문단 위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3번 A의 전제. A는 일단 어디 있습니까? 거기 4문단에 있죠? 그럼 4문단에서 이제 그 5문단까지 넘어가는데 일단 5문단에 B가 있지 않습니까? 5문단에 B가 있어서 얘는 일단은 요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쵸? 높은데 일단 이 중간에 공백이 지금 3문단이 있잖아. 그러면 3, 4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3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4번이 B니까 C잖아? 그럼 뭐 5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거의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혐오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다 이거예요. 본래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인과관계죠. 그 두려움이 이제 혐오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본질이 되는데 이런 어떤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거쳐서 형성이 된다. 혐오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제 생리적 반응과 그 다음에 뭔가 인지적 평가 과정을 같이 거친대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이제 신체적인 반응에서 그 다음에 그런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인지적 평가 과정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인간관계로 방향이 바뀌어 특정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오염 또는 전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인간관계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제거하는데 이제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적 인간관계에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혐오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우리가 뭐 성소수자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개인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마련이다. 뭐 여기는 너무 좀 당연한 얘기라서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문단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누스바움의 견해입니다. 일단 생리심리학적 반응인 개인 감정으로서는 먼저 둘이 구별하고 있죠. 그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개인적인 거고 여기는 사회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개인 감정으로서의 어떤 혐오와 그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 전가된 거야. 그래서 아까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별했습니다. 아까 연결했죠? 사회적 맥락으로 전가된. 그래서 이렇게 좀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죠. 자, 그러니까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원초적 혐오라고 부릅니다. 원초적 혐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를 투사적 혐오라고 봐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초적 혐오에 대한 먼저 정보부터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의 정보를 다 봐야죠.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문단 전체를 좀 꼼꼼하게 봐야죠. C는 항상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체를 꼼꼼하게 본다는 전제 하에 가셔야 돼요. B 같은 건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B 유형 같은 경우는 문단별로 중요한 정보를 특히 가능 지문에서는 뭐 한두 개씩만 찾아주면 되지만 사실 어떤 C 유형이 딱 걸렸다라고 하면 그 문단 전체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 밑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에 관한 정보를 좀 전부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C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좀 전체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일단 원초적 혐오 봅시다. 일단은 뭔가 본능적으로 발현이 돼요. 원초적 혐오. 죽음이 부패와 같이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초적 혐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본능적으로 발현이 되고. 근데 이게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투사적 혐오가 문제가 되겠네?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지닌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다른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여 감정을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이나 투사적 혐오는 이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됩니다.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의도적으로 발현이 돼요. 그 특정이나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혐오가 정당화되면 혐오의 대상에 초래된 두려움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투사적 혐오는 그러니까 이런 혐오가 정당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두려움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돼. 개인은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개인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발생된 거니까. 근데 투사적 혐오는 굳이 그런 두려움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혐오는 뭔가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다. 굳이. 이러한 측면에서 누스바움은 이런 원초적인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 둘의 계속 이제 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둘의 어떤 차이점을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문단은 그래서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고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원초적 혐오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법의 보호가 됩니다. 근데 투사적 혐오는 그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뭐 차이점 봤죠? 정보가 꽤 많았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좀 제거할 수 있는 거 보자고. 자, 1번 혐오 표현의 개념. 그죠? 혐오 표현이 뭐냐? 라는 거는 혐오는 나왔는데 혐오 표현은 아직 안 나왔어. 그 다음에 혐오 감정의 형성 과정 여기죠? 1번 달에 나왔고 2번 제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나왔고, 자, 2번 볼게요. 자, 기업은 개인적 차원, 니은은 사회적 차원. 그죠? 찾아봤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기업 본능적, 니은 의도적. 봤습니다. 제거. 그 다음. 기업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 니은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둘이 계속 차이점이죠. 맞는 얘기고. 5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이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전가되는 거니까 발생을 하는 거죠. 그쵸? 그 기억 자체가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치잖아. 이게 먼저. 그래서 여기서 이미 생리적인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게 형성이 돼서 일로 전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과 기억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제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번만 제거했죠. 그죠? 자, 이제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혐오 표현 나오네. 그쵸? 자, 그럼 혐오의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일 때는 그냥 감정이니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걸 표현하는 거는 이제 투사적 혐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가시켜서 하는 혐오. 그래서 이런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 정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요거와 관련된 거야. 투사적 혐오와 관계된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투사적 혐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혐오 표현을 낳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비주류에 속하는 이들의 이제 어떤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을 해요. 이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죠. 또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 등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해악을 이유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입장, 아까 봤어요? 규제하자는 입장에서는 어떤 혐오 표현 자체도 위험하고, 그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둔다. 이들의 이제 견해죠. 자, 둘로 나눴습니다. 아까 봤어요. 이에 맞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표현을 뭐 하자는 입장? 일단 규제하자는 입장이야. 그럼 얘네는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혐오 표현 자체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침해한다 이거죠. 혐오 표현은. 규제하자는 입장이에요. 표현 자체를. 근데 이에 맞서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둘 다 표현의 자유, 이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둘 다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중시하거든. 근데 표현의 자유도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 차이가 있어. 색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요 규제하자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표현의 자유, 둘의 공통점은 표현의 자유는 둘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혐오 표현에서만큼은 자유를 인정하지 말자는 거지. 규제하자는 입장에서. 근데 이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왜 표현의 자유를 굳이 혐오 표현까지 두느냐? 혐오 표현도 자유를 보장해야 돼.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표출되게 놔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4문단까지 가주자고. 자, 혐오 표현의 이런 규제 방식은 우리가 3에서 끊었나? 그러네. 3에서 끊은. 그게 아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게 지금 보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에서 규제 방식이 나오는 게 3에서 끊긴 했지만 사실은 규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규제가. 규제라는 말이 왜냐면 그 전까지 사실 일반 사회야. 일반 사회. 법과 제도가 아니고 일반 사회라고. 일반 사회적인 내용에서 여기서 패턴이 바뀌어요. 그럼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일단 3문단에서 저기 뭐예요? 끊지 않고 2문단에서 끊었어도 이거 풀 수 있었죠. 그래서 C에 따라서 일단 끄는 겁니다. 아까는. 원래는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규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아까 2문단에서 끄는 건 뭐 때문이다? C 유형 때문이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C 유형 할 때는 그냥 우리 끄는 거하고 상관없이 해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왜냐면 지문이 너무 기니까. 지문이 기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규제 방식은 법적 규제와 형성적 규제로 나뉘는데 먼저 법적 규제 보자. 형사범죄와 민사범죄, 차별시장도 같이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 규제를 일단 둘로 나누는 거죠. 규제를 둘로 나눠보자. 일단은 규제를 법적 규제하고 형성적 규제로 나누자 이거지. 일단 법적 규제는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한대.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성적 규제는 국가기관 또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니네. 완전히 금지하는 거는. 국가기관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데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한대. 아하. 그러면 형성적 규제는 어떤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야.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러고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 가운데 더 이상적인 방법, 자 여기 A로 쳐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형성적 규제래.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방지하자. 그러면 이 형성적 규제는 이쪽 이쪽이 맞서는 입장 쪽이지. 혐오 표현도 자유를 보장하자. 그렇되 자유는 보장하되 어떻게 한다고? 이에 대한 대항 표현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남용될 수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성적 규제종은 이런 거지. 표현의 자유는 보장을 하되 그렇다고 뭐 하지는 말아라? 남용하면 안 된다. 왜? 여기 이제 우리가 대항 표현을 하자는 거지. 여기와 관련해서 대항 표현을 하자는 거지.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제기나 여기 대항 표현의 뜻이 나와 있네요. 혐오 표현에 대한 그런 거 하지 마. 이의제기나 희생자에 대한 연대의 언행과 같은 그런 대항 표현이네. 이의제기나 연대의 언행. 방관과 묵인으로 힘을 얻는 혐오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자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4문단 봤고요. 그러면은 3번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자. 1번 혐오 표현의 개념 나왔죠? 3문단에 나왔나요? 제거. 혐오 표현의 부정적 영향. 3문단에 있었어요. 조장하거나 해악을 끼친다. 해악 끼치는 거 나와 있었죠. 3번도 제거. 그 다음에 규제 방식의 유형 나왔네. 4번에 규제 방식의 유형. 법적 규제, 형성적 규제 나왔잖아. 그 다음에 대항 표현의 허용 범위. 요거 아니에요? 대항 표현? 조금 더 읽어봐야 될 텐데 아마 요거일 거야. 그러면은 요거와 관련해서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겠다. 대항 표현에 이렇게 어떤 정의는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냐라는 것까지는 굳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에 3번 보자고. 자, 분필을 다 써버렸어. 자, A의 전제로 적절한 거. 이건 바로 찾아줘야죠, 뭐. A의 전제는 뭐야? 왜 이게 더 이상적인 방법이냐? 아까 여기서 이제 맞서는 입장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냐 말 것이냐고. 이게 문맥에도 나왔잖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자고.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 결국 문맥 속에서 정답을 찾아줘야죠. 그래서 왜 이상적인 방법이냐? 3문단, 4문단을 종합하면 결국 혐오 표현에 대한 결국 이 둘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법적 규제와 형성적 규제의 이 차이점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뭐냐면 법적 규제는 말 그대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해?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왜 형성적 규제가 왜 이상적이냐?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대항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자, 이제 5문단이 길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혐오 표현에 직면한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통해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는 결과적으로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법적 규제를 지양하는 거야. 지양하는 미국에 비해. 자, 차이점이죠. 영국, 캐나다,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때 막 마스크도 막 쓰라고 그러면은 야 이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다양한 건데 미국은 법적 규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법적 규제를 지양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지양한다면 결국 형성적 규제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영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은 아주 적극적인 규제를 해요. 적극적인 법적 규제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독일의 혐오 표현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먼저 독일에 관련해서 좀 한번 또 보시면 정리하자면 자 독일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가둬서 막 가스를 살포해서 막 학살하고 막 그랬던 게 이제 홀로코스트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거. 그래서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독일 법원은 불가변적 특성 또는 집단 외부에 부여하는 특성을 이유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된 경우, 즉 일반 대중과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하였다면 모욕죄. 자, 이게 법 조항이나 어떤 이런 죄의 내용들 이런 게 이제 법 조항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 지문에서는 이 법 조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 그럼 요건들은 뭐예요?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어떤 학살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집단 모욕죄죠. 또 이게 또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쵸? 이게 이제 모욕으로 보겠지. 자, 그 다음에 구별이 되나? 또한이 있으니까. 일단 굳이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일단 문제에서. 또한 위와 같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인터넷망에 게시될 경우 이번에는 유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선동죄로 또 판단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뭐가 있냐면 독일의 혐오 표현은 일단은 그래요.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을 해. 또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이 있어. 그래서 집단 모욕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중선동죄도 있습니다. 이걸 인터넷망에 게시를 하면 대중선동죄가 돼요. 또 이게 인터넷망이 해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자국 내에 유포돼요. 해외의 것이더라도 자국 내에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도 있어요. 아하, 이게 다른 나라의 것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소셜 SNS죠? 네트워크 집행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열거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의 내용들이야. 법의 내용들. 그런 것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로. 한국 또한 이런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해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직은 좀 미비하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혐오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규제할 수 있는 조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직은 좀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한번 보시죠. 4번 한번 볼까? 거기 독일에 거주 중인 A는 자 해석해야죠. 홀로코스트 이거 오문단 얘기죠. 부정하는 단체인 호주의 한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게 독일에 거주 중인데 호주의 한 연구소 홈페이지니까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도 적용될 수 있겠다. 이거는 또 유대인이 돈을 가치하게 홀로코스트를 이용하고 있다는데 비방 이게 모욕죄죠. 모욕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로 확인한 유대인이 모욕죄 등으로 A를 고소하였고 A는 모욕적 멸시 및 악의적 경멸에 대한 대중선동죄,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 위반 다 적용이 됐어요. 자, 1번부터 보자.
유대인이잖아요.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 표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아우슈비츠가 허위라는 A의 주장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 것이다. 어때요? 괜찮죠?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 혐오 표현이잖아. 이거 유대인이잖아요. 호주의 인터넷망인데 어떤 해외 것이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비방을 게시한 것은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인터넷에 게시했잖아, 그지? 그럼 대중선동죄죠? A가 집단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A를 고소한 유대인이 그 자신을 포함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점이 아니고 이게 A를 고소한 유대인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명 자체가 유대인의 상들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했잖아. 유대인이라는 것은 명백히 그러니까 이 집단 모욕죄의 내용이 누가 얘가 신고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대표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 딴 사람이 신고해도 돼. 다른 사람이 신고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명백히 구별되는 유대인을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홀로코스트와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과제도 우리 04로 넘어갈 거예요. 스크린 쿼터.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법과제도 이제 네 번째 지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스캔 작업 해볼게요. 스크린 쿼터제. 자, 그 다음에 제도 명칭이죠. 스크린 쿼터 제도라도 제도 명칭이고, 그 다음에 여기 2000년에 제정된 요거 좀 살펴보시고, 너무 좀 길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권리 명칭인데 이 헌법 15조와 관련된 자, 법조항의 명칭 체크. 법조항의 명칭 체크. 이게 몇 조인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의 내용,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또 직업 수행의 자유도 포함이 되는데 하지만 이게 뭐죠? 둘의 차이 봐야 되겠다, 그렇지? 헌법 15조하고 37조 이하. 자, 요거고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에 대한 얘기 스크린 커터가 맞나? 요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 문단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여기 A로 여기 묶고 있거든요. 우리 교재 보면 여기 이제 A로 묶었어요. 여기를 지금 제가 뺐는데 이렇게 A로 지금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 전후로 해서 좀 그거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개 문단이 지금 묶여 있으니까 요거 전후로 해서 끊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뭐 문제하고 일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확실한 C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어주면 되는 거지. 자, 됐나요? 그어주시고 3, 4문단 이제 그러면 해볼게. 자, 일단은 여기 두 개 원칙 구별하고 있네요. 비례성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그 다음에 과잉 금지의 원칙, 요거 이렇게 연결하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10조 이거와 관계된 거. 둘로 나누는 거 여기 3문단에서 비례성, 여기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문단 평등권, 여기 또 조항이 나오죠. 이 조항의 내용들 계속 보시는 겁니다. 조항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 여기 이제 평등권 11조 제1항입니다. 됐어? 또 37조 2항 또 나오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계속 구별지어서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둘의 차이는. 근데 계속 이 법조항의 내용들 간에 어떤 차이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전체적인 패턴이 그 법조항의 내용들 간에 어떤 좀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볼까요? 자, 1번. 지금 보면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합헌 수험에서 관련된 근거 제시, 구체적 사례 통해 밝히부터 개선 촉구. 1번은 A죠. 전개 방식 묻는 거니까. 제일 나중에 풀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보면 비유형이죠. 자, 그 다음 3번. A. 요건 어차피 C고 3, 4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치? 3, 4.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 용어도 그렇고요. 스크린 커터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 4번은 A죠. 5번은 어휘 문제인데 이게 요런 게 요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약간 신유형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어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 확인하면서 문맥적인 내용 확인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B로 요거 그러니까 어휘의 어떤 근처의 내용 문맥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거 괜찮은 유형이에요.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 5를 같이 풀면서 2, 5죠? 2, 5 풀고 3 풀고 4 풀고 1 풀고 이러면 되겠다. 2, 5 풀고 3, 4 1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기본적인 정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쿼터제란 스크린 쿼터제가 뭐냐? 스크린 쿼터제 지워볼게요. 스크린 쿼터제. 자, 스크린 쿼터제란 극장 경영자가 자신의 연간 상영횟수 가운데 일정 비율, 그러니까 극장 상영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한국 영화를 반드시 상영하도록 하는 자국 영화 의무 강제 제도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극장에서 어느 기간은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돼.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가 법제화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여기 이제 문맥 잘 봐야 돼요. 여기 때문에. 여기. 그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이니까 이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얘기. 문맥 잘 보셔야 됩니다. 몇 번 문제? 5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법제화된 것은 1966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은, 1993년 광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이게 66년이지만 66년에 법제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93년부터 이제 적용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2006년 아까 이거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통시적으로 지금 전개가 돼 있네. 괜히 선지에서 한 개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횟수의 5분의 1 이상. 여기 이렇게 숫자 나온 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제화된 거 법의 스크린 쿼터 제도의 내용이죠. 제도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5분의 1 이상 상영을 해야 됩니다. 스크린 쿼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만약에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 이게 문제점이죠. 아니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극장 운영을 하는데 나는 이런 자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반하게 되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가 갖는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나 외국 영화 틀고 싶은데 내 사업도 맘대로 못하냐? 이럴 수 있잖아. 자, 그럼 이 문단.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롭게 상영하는 권리야. 그래서 이거 헌법 15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5조는 지금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마음대로 또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는 이러한 게 지금 자유로운 의사죠. 여기에 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도 있는데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조에 사실 스크린 쿼터제는 반하게 되는 거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외국 영화 틀어도 상관없잖아. 하지만 자 이제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보자고 했죠.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가 나왔네, 그지? 직업의 자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어. 37조가 그게 차이점이죠, 지금. 이런 직업의 자유는 15조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가 있어. 그러면 스크린 쿼터제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는 거죠. 스크린 쿼터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커터제는 바로 이런 37조 2항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스크린 커터제는 일단은 37조 2항에 기반을 둔 거예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공익적 목적은 뭐냐? 스크린 커터에.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짓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의 보호는, 자, 이제 여기 답변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국문화 산업의 보호예요.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경제적 목적에서도 우리 영화 산업 살려야 되잖아. 이게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보호하는 거. 보호를 해야 돼요, 한국 영화를.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극장 작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제한된대. 그래서 일단 공익적 목적 설명했어요. 아까 이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자, 그럼 공익적 목적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일단은 자국 문화 산업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할리우드 영화만 계속 틀면 우리는 외화를 계속해서 지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죠. 비중을 고려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단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2번하고 5번 한번 볼까? 자, 2번에 1번 보죠. 2번에 1번. 자,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의 스크린 쿼터제가 실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1문단에 있었죠.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단은 1993년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니까 그죠? 1문단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66년부터 93년까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1문단에 있었으니까 제거. 2번. 스크린 쿼터제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극장 경영자의 기본권을 제한한 거죠. 2문단, 그쵸? 여기 공익적 목적 때문에 제한한 거예요. 맞습니다. 3번. 스크린 쿼터제를 만약에 변경하려면 영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죠? 경제적 측면이든 어떤 문화적 측면이든 뭐 법률적 측면이든 다 고려를 해야죠. 당연히 법도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추론, 그러니까 3번 선지는 이 문단을 보고 좀 추론해야 되는 그런 요소예요. 그 다음에 4번. 극장 경영자가 자신의 극장에서 연간 80일 동안 상영해도 한국 영화는 어떻게든 틀어도 저촉되지 않아요. 외국 영화를 듣는 게 문제인 거죠. 1문단에 있었고요. 자, 5번. 스크린 쿼터제는 경제적 시장 법칙의 자율성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문화주권 수호는 알겠어요. 그죠? 근데 경제적 시장 법칙의 자율성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1, 2, 3, 4번이 뭐 말이 안 되니까 답은 뭐 말이 안 된다기보다 말이 헛나왔다 지금 새벽 1, 2, 3, 4번이 맞으니까 뭐 살펴보지 않아도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발이 헛나왔어. 그러니까 2번은 지금 1, 2, 3, 4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문단 보면.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죠. 기억 미문에 문맥적 의미 보시죠. 1번. 스크린 쿼터제를 해당 연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어. 그 얘기 아니죠.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 그때 최초로 법제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해당 연도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최초로 시행됐다는 얘기예요. 최초로 시행됐다. 그래서 5번은 그냥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 이건 뭐야? 어쩔 수 없이 한국 영화 사용해야 되는 거죠.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5번에 2번은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업서 수행의 자유. 극장 경영자가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그거를 지금 37조 2항으로 제한하는 거죠. 리을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이렇게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거니까 30조 2항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또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될까? 3문단 봐야 되죠. 기본권 제한하고 있어요. 자,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런 정당화를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일단 용어를 보자. 비례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내용 봅시다.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여기가 돼 있죠. 또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적절해야 하며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 사용해야 하고. 자, 지금 여기 다 열거된 정보네, 그렇죠? 여기 열거된 정보들. 그러면 열거된 정보는 옆에 한번 따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저울질했을 때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자, 그럼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의 원칙이 일단 비례성의 원칙인데, 비례성의 원칙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돼.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단이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을 되도록 침해하더라도 기본권을 적게 침해해야 돼. 그 다음에 침해와 공익 사이에서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적절한 균형. 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인데 목적이 적당합니다. 이거 적용한 거죠.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고, 스크린 쿼터는 이러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여기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의 연간, 여기도 지금 다 열거된 정보야, 적용을 해서. 그치? 여기도 또 열거된 정보입니다. 열거 1, 열거 2겠죠. 여기 지금 3문단은 다 중요한 거. 왜? A로 묶여있잖아, 어차피. A로 묶여있잖아. 다 중요한 거죠, 어차피.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적게 침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비교하여 비중을 따져보았을 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외국 영화도 사용 가능하니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적용해서 다 얘기해봤습니다. 3문단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입니다. 이건 이제 헌법 10조가 전제로 하고 있어요. 헌법 10조. 자,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금 본질적 내용을 침해라는 거야. 요거와 관련해서는 헌법 10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10조. 그래서 헌법 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신장이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본질적 내용 침해는 이게 내용이죠. 헌법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면에서도 한국 영화관 연간 의무 상영을 수동한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 자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일단은 헌법 제10조의 내용은 생계유지를 불가능할 정도 자유를 제한하는데, 결국 이 헌법 10조에 관련한 이런 본질적 내용 침해에서도 굳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직업 선택의 어떤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관련해서도 그닥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 대해 보인 반응. 결국 얘기하는 건 이제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한 건 이제 공공복리에 대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그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쵸? 또 공공복리와 자유를 비교했을 때 적절한 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본질적 내용.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복리와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좀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 번이 답입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5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의무 상영 일수가 공공복리와 자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깨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그죠? 너무 공공복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죠. 또 너무 짧으면
또 공공복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상영을 하는 거는 공공복리의 측면에서도 괜찮고 직업선택 자유에서 나머지 뭐 하면 돼? 나머지 외국영화 상영하면 돼. 그 안에서 또 한국영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다지 많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권은 분명히 제한이 되지만 한국영화도 그 안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상영을 제외하면 충분히 외국영화 상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복리와 직업의 자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뭐 5번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보고 하자. 5문단 한번 보시죠. 자, 스크린 쿼터제의 이런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지. 평등권. 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상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자, 평등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다른 매체는 안 하면서 왜 영화만 하느냐 이거야.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평등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영화만 제한하느냐 이거지. 이런 규제를 둬. 자, 그럼 11조 1항의 내용 봅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화만 규제하는 건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내용이. 일단 11조 1항에서는 평등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등권 보장을 해야 돼요. 평등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평등권도 이거 똑같은 거네. 37조 2항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제한될 수 있어. 이것도 기본권인데 아까 얘기했던 37조 2항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똑같은 얘기네. 그럼 아까 요 문단하고 요 문단하고 크게 뭐 패턴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가 있어. 평등권 위해 제한될 수가 있어. 우리 학부의 평등은 모든 것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형 문장이죠. 모든 것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뭡니까? 공익적 목적이겠죠. 스크린 커터제를 통한 문화산업보호는 문화주권 여기 나오네. 용어. 아까 2번에 5번 여기 나오네. 그래서 이런 제작 여건이 열악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보이가 어렵다. 우리 영화 시장이 워낙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문화 주권의 확보와 관련이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문화 주권의 수호와 관련이 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번에 정답은 확실하게 뭐 5번이죠. 평등권의 수호는 맞는데 거기 경제적 시장 법칙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규제는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공익적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든 여기든 공통점은 어쨌든 이런 평등권이나 이런 수행의 자유나 이런 것들 어떤 기본권입니다. 특히 자유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권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나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공익적 목적이죠. 그거에 의해서 자율성을 분명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시죠. 자, 지금 가를 읽어보시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외 수출 중심의 미국 영화 산업은 타국의 스크린 쿼터제의 철폐나 완화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자국 영화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제도를 종속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외화 전용 극장과 자국 영화 극장, 우리하고 좀 방식이 다르네요. 극장을 구별하고 있네 아예. 외화 전용 극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자국 영화 상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프랑스나 일본 등은 방송 쿼터 시스템인 전용화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사실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가 있긴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근데 좀 우리나라하고 방식이 다르게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야. 자, 나는 좀 다른 게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1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하였고 한국 영화가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더 이상 스크린 쿼터제라는 보호막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그죠? 있을 수 있죠. 미국 영화의 거대한 물량 공세나 한국 영화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는 이 자율성을 보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한국 영화가 그만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한국 영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거야. 많이 성장을 했고 또 그렇게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을 안 해도 인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스크린 쿼터제를 왜 하느냐. 이런 어떤 직업 수행의 자유 같은 것들을 제한하면서 기본권을 왜 제한하면서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4번 볼게요. 1번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 방법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가에 나와 있죠. 2번 국가가 법률로 뒷받침하는 스크린 쿼터제가 공익 달성에 더욱 효과적이다. 가는 지금 뭐 다른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죠. 틀렸어요. 3번 아직 한국 영화의 자생력 경쟁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나에 있죠. 아직 시기상조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입법 목적을 약화하는 상황의 변화가 스크린 쿼터제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나를 보면 나와 있죠. 이제 입법 목적.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외국 영화에 대해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방식은 다르지만 다른 나라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은 평가들의 병렬적 아니죠. 합헌성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근거들, 법조항을 들어가면서 특히 37조 2항 이거 들어가면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천과정 문제점의 개선 촉구 아니에요. 고르시면 되고 문제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과 제도 지문 조금 약간 패턴성이 약간 취약한 지문들인데 그렇지만 스크린 쿼터제 지문은 한번 볼만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비대면 우리 독서 3강 법과 제도 지문 나머지 지문 해봤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법과 제도 지문은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초에 5월달에 할 거고요. 들어가면 이제 4월달에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